31조의 거대 프로젝트. 중국이 카자흐스탄에게 한국에게는 절대 맡기지 말라며 경고했죠. 카자흐스탄은 중국을 신적으로 믿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중국이 만든 도로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중국 정부는 단지 운이 좋았다며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다시 무너진 도로에 그들은 울면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의 오만함과 카자흐스탄의 맹신의 충격적인 사연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독립 언론사를 운영하는 다니아르 카심베코프입니다. 우리 방송국 이름은 아자트 미디어인데 정부 눈치 안 보고 진실만 다루겠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날 아침 제 휴대폰에 사진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현장 기자가 보낸 건데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나라 서부 지역 고속도로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냥 금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이 쪼개진 수준이었죠. 이 도로는 웨스턴 유럽과 중국을 잇는 실크로드 고속도로입니다. 총 공사비가 무려 31조 원이나 들어간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개통식이 딱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하기로 예정된 큰 행사였죠. 그런데 278km 구간이 이렇게 박살난 겁니다. 문제는 이 구간을 중국 업체가 시공했다는 점입니다. 31조 중에서 18조 원이 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접 보니 더 심각했습니다. 도로 표면이 거미줄처럼 갈라져 있었고 어떤 곳은 아예 함몰돼서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옆 구간은 멀쩡했습니다. 같은 노선인데 한국 업체가 시공한 187km 구간은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저는 드론을 띄워서 두 구간을 비교 촬영했습니다. 중국 구간은 온통 균열투성이인데 경계선만 넘으면 한국 구간은 매끈했습니다. 같은 땅, 같은 기후, 같은 설계도를 받았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후에 교통부 장관이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관은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지질 변화 때문이라고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이라고 말입니다. 옆에 있던 중국 측 책임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자연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바로 옆 한국 구간은 왜 멀쩡하냐고요? 같은 땅인데 왜 한쪽만 갈라졌냐고 물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당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요. 미세한 지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운이라고요? 18조 원짜리 도로가 운으로 무너졌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오면서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서 화면에 찍힌 두 구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갈라진 중국 구간과 멀쩡한 한국 구간. 이 차이가 정말 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구간 시공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 구간 현장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무실 앞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현장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 딱 봐도 책임자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현장 소장님이신가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준혁이라고, 이 구간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48살인데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건네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 한국 구간만 멀쩡한지 궁금하다고 말했죠. 박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설계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했지만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고, 그냥 정해진 대로 시공했다고만 반복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인지 아니면 뭔가 숨기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교통부 자문단 회의에 참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회의실에는 카자흐스탄 관료들과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과잉 설계라고요.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공사비만 올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옆에 앉은 기술자도 거들었습니다. 중국은 빠르고 경제적이라고 우리 예산으로는 중국 방식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느리고 비싸다는 식으로 계속 폄하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왜 중국 구간이 무너진 거냐고요. 그러자 한 관료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기자 양반, 정치를 모르시는군요. 우리는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도로 하나 때문에 관계를 망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치 문제였던 겁니다. 저녁에 박준혁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여 년 전 중동에서 있었던 도로 사고 기사였습니다. 폭염 속에서 아스팔트가 녹으며 도로가 함몰됐고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생존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박준혁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동료가 죽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친구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박준혁이 왜 그렇게 말을 아끼는지, 왜 설계대로 했을 뿐이라고만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사람이 다치지 않는 도로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10년 넘게 극한지 현장만 찾아다녔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다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계속하시냐고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되니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제 이메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진실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첨부 파일로 설계도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한국 구간과 중국 구간의 단면도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중국 구간 설계도는 단순했습니다. 맨 아래 흙을 다진 층이 있고 그 위에 25cm 두께의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중간에 얇은 보강층 2개가 더 있었지만 전부 합쳐도 총 3개 층이었습니다. 겨울 대책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구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맨 아래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며 7개 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일 밑에는 동결방지층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지열순환 파이프가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단열재층, 배수층이 3중으로 설계돼 있었고 맨 위 아스팔트도 특수 폴리머를 섞어서 영하 50도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계도 아래에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구간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카자흐스탄 기술자입니다. 이름은 아이백이라고만 밝히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보냅니다. 제발 이걸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한국 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로 위를 천천히 걸으며 표면을 살펴봤습니다. 겨울인데도 도로가 차갑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보니 미지근했습니다. 더 신기한 건 도로 표면에서 희미하게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준혁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도로에서 김이 나는데 이게 뭐냐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설명해줬습니다. 지열순환 시스템이라고 땅속 깊은 곳에 따뜻한 열을 파이프로 끌어올려서 도로 표면이 얼지 않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겨울에도 노면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교통부 내부 사람을 통해 입찰 당시 문건을 구했습니다. 문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 평가 점수는 한국이 96점, 중국이 64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최종 낙찰 사유란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정치적 고려 및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우선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치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비용도 중국이 조금 쌌지만 장기 유지보수 비용을 따지면 한국이 더 경제적이라는 분석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부탁했습니다. 도로 밑을 직접 보고 싶다고요. 그는 고민하다가 허락했습니다. 현장 인부들과 함께 맨홀 뚜껑을 열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니 파이프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굵기만 한 파이프가 수백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이 파이프들이 사계절 내내 도로를 지킨다고, 여름엔 열을 식히고 겨울엔 따뜻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이 장면을 다 담았습니다. 이게 바로 도로 밑에 숨겨진 기술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작동하는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기상청에서 긴급 예보가 나왔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초강력 한파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슈퍼 블리자드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영하 48도까지 떨어지고 72시간 동안 계속된다는 예측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역사상 최악의 한파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교통부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 구간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측 책임자는 급하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국처럼 난방 파이프를 매설하겠다고 3일 안에 끝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위험하다고, 설계 없이 즉석으로 시공하면 파이프가 터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책임자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은 겁만 주고 있다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료들도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일단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 중국 구간에서 급히 파이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설계도도 없이 대충 땅을 파고 파이프를 묻었습니다. 물을 채우고 펌프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도로 표면 온도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자 사고가 터졌습니다. 현장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곧이어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파이프가 터지면서 뜨거운 물이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인부 2명이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도로는 더 엉망이 됐습니다. 교통부는 언론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하면 한국과 중국, 카자흐스탄 사이에 외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한파는 예정대로 다가왔습니다. 기상청은 72시간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구간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차량 통행이 금지됐고 우회로로 돌아가라는 안내가 나갔습니다. 문제는 이미 그 구간을 지나던 차들이었습니다. 박준혁이 긴급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 구간에 있는 모든 차량을 한국 구간으로 유도하자고, 한국 구간 도로를 임시 대피소로 쓰자고 말했습니다. 관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도로를 대피소로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준혁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구간 도로는 지열순환으로 영상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 위에서 버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12km 구간에 400명은 수용 가능하다고 계산까지 내놨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CCTV에 찍힌 파이프 폭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방송국에 가져갔지만 국장이 거부했습니다. 정부 압력 때문에 내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방송이 안 되면 인터넷으로 알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중국도로, 멀쩡한 한국도로, 파이프 폭발 현장, 설계도 비교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한파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칼처럼 얼굴을 베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국 구간 도로는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곳곳이 함몰됐습니다. 그때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장거리 버스가 중국 구간에 고립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52명이 타고 있는데 어린이가 8명이나 됐습니다. 버스 난방이 고장났고 연료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2시간만 더 지나면 전원 동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한국팀과 카자흐스탄 구조대를 이끌고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휴대용 히팅 케이블과 극한 구조 장비를 가득 실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버스가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창문이 성에로 뒤덮여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문을 두드리자 희미한 응답이 들렸습니다. 다들 살아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버스 주변에 히팅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자 주변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사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파들파들 떨고 있었고 노인 몇 명은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박준혁이 외쳤습니다. 한국 구간으로 이동한다고, 거기는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사람들을 들것에 싣고 트럭으로 옮겼습니다. 3km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한국 구간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영하 48도인데 도로 표면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손을 대보니 따뜻했습니다. 영상 3도 정도 됐습니다. 사람들을 도로 위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버스 기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도로만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 거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엄마도 박준혁의 손을 꼭 잡으며 생명의 은인이라고 계속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 구간 12km에 480명이 대피했습니다. 도로가 거대한 난방시설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도로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영하 48도 한파 속에서 따뜻한 도로 위에서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박준혁은 밤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한 명 한 명 상태를 확인하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한파가 지나간 뒤 저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드론으로 한국 구간을 열화상 촬영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열분포가 명확했습니다. 도로 전체가 붉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지열순환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증거였죠. 중국 구간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뜻입니다. 두 구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니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통부 전직 엔지니어 세릭이었습니다. 그는 입찰 당시 평가위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문서를 건넸습니다. 문서에는 입찰 평가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점수 96점, 중국 기술 점수 64점이 선명했습니다. 최종 낙찰 사유란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고려 및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우선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세릭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한국이 기술적으로 훨씬 나은데 정치 때문에 중국을 선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갈라진 도로 영상, 설계도 비교, 파이프 폭발 현장, 버스 구조 장면, 열화상 증거, 입찰 문서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방송국에 가져갔지만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부 압력이 세다고, 방송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틀 밤을 새워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제목을 달았습니다. 31조 도로는 왜 무너졌나? 숨겨진 진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48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이다. 한국 대단하다는 반응이 넘쳤습니다. 해시태그 한국도로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교통부 장관과 중국 측 책임자가 소환됐습니다. 박준혁도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을 먼저 생각했을 뿐이라고,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부는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중국 구간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 컨소시엄과 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구간 278km를 전부 한국 기술로 다시 깔기로 했습니다. 추가 예산이 들어갔지만 국민들은 찬성했습니다. 제대로 된 도로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시공이 시작됐습니다. 박준혁이 총괄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중국 측 기술자들도 현장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들도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백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팀 정식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박준혁 옆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며 일했습니다. 7층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지열순환 파이프 매설법을 알려줬습니다. 중국 기술자 한 명이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요? 박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 한마디에 중국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다음 겨울 한파가 왔을 때 재시험을 했습니다. 영하 50도까지 떨어졌지만 도로는 끄떡없었습니다. 노면 온도가 영상을 유지했고 균열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해서 치사를 했습니다. 한국 기술 덕분에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준혁은 무대 뒤에 서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도로가 열리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물류 시간이 28% 단축됐습니다. 겨울철 사고율이 76% 감소했습니다. 중부 도시들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지역 소득도 올랐습니다. 러시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베리아 도로에 한국 기술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몽골과 캐나다 북부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알마티의 중앙아시아 극한기후 도로 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혁이 소장을 맡았고 아이백이 부소장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 기술자들이 모였습니다. 박준혁이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로가 아니라 미래를 깔았습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준혁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설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뭐냐고요? 박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취재로 카자흐스탄 언론상을 받았습니다. 진실 추적 저널리즘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였습니다. 국제 언론계에서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게 됐습니다. 한국 구간 도로는 유네스코 산업유산 후보로 등재됐습니다. 극한 환경을 이겨낸 기술의 상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밑 파이프 숲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백은 이제 연구소에서 후배들을 가르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게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라고 강조합니다. 박준혁은 가끔 혼자 도로를 걷습니다. 10년 전 잃은 동료 사진을 꺼내 조용히 인사합니다. 약속 지켰어. 이제는 아무도 다치지 않아. 그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생각합니다. 극한은 장소가 아니라 도전이라고요. 우리는 그 도전을 기술과 양심으로 이겨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답은 명확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기술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도 그 도로 위를 수많은 차들이 달립니다. 겨울 한파가 와도 끄떡없이 사람들을 지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기술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 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